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 잠깐 있었을 때 나온 질문이 있었어요. 공황장애 원인이 무엇이냐? 네. 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저한테 공황장애 원인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원인. 왜 걸립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인.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강의를 우리가 지금 정신의학의 역사를 들어오면서 이제 정신병에 대해서 관심을 자꾸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병. 근데 흔히 정신의학에서 정신병의 범주는 일반인하고 다른 무엇을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정신병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상행동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상행동, 정상적이지 못하는 모든 건 다 이상행동이죠. 거기에다가 중독까지 포함한 것을 정신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중에서 경험한 건 중독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쉬워. 중독은 확실히 정신병은 아니야. 근데 이런 공황장애, 뭔가 이렇게 네이블링 되어 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건 뭐지?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과정을 밟아오면서 이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역사를 흘러오면서 정신병이 지금 뭐야? 어디서 오는 거야? 라고 계속 보고 있는데 딱 오늘 나온 질문이 공황장애 그 원인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공황장애라는 게 있어요. 또 조현병의 원인은 뭘까 그러면? 그리고 조현병의 옛날 용어가 뭐죠? 오늘 조현병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올 건데 지금은 용어가 바뀌어서 조현병이라고 불러요. 이전에는 이 질병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정신분열. 네. 이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는데 정신분열증이라고 자꾸 부르니까 너무 정신병자 같이 부르잖아. 정말로. 그래서 타이틀을 바꾼 거예요. 이름을. 조현병이라고. 조현병 뜻이 그냥 정신분열이에요. 같은 겁니다. 그러면 공황장애의 원인과 조현병의 원인 같을까 틀릴까? 공황장애. 어떨 것 같으세요? 다르다. 원인이 다르다.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얘는 뇌 자체. 네. 환경과 그게 환경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인. 비겁하게. 자, 그럼 중독의 원인은 뭐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 조금 알기 시작하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설프게 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 지금 이것이 딱 궁금해질 때 듣는 강의예요. 오늘이 딱 아주 좋은 질문인 게 지금까지 이 정신의학의 역사 흐름을 지금 배워왔기 때문에 이 질문이 도달한 거예요. 그렇다면 공황장애는 뭐지? 원인은 뭐지? 원인을 알아야 그걸 돕잖아요. 그렇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생물정신의학의 발달입니다. 이전에 생물정신의학이 발달했다가 정신분석이 들어오면서 무너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신의학의 역사 중에 정신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어떤 썰들이 있었다고 했죠, 이때까지? 기억나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뭐 뇌에 돌멩이 있어서 미친 돌이 있어서 그렇다. 또 귀신 들려서 그렇다. 또 또 돌멩이 빼내는 것도 체액설, 뭐 혈액에 그런 균이 들어가서 그렇다. 또 자궁에 히스테릭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또 기억나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뇌의 구조로 인해서 뇌를 해부학이 한참 발달할 때 뇌의 해부를 해보니까 뇌 모양에 따라서 흑인들 뇌 모양과 두상 모양과 막 이런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이 나왔다 했죠. 아류로 비과학적으로. 네.
그것도 다 그냥 여태까지 역사가 나오면서 그런 게 썰이 나왔는데 다 뭐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 야, 그런 거 같은데 연구해 보니까 아니더라. 그런 거 같았는데 연구해 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중간에 어떤 게 나왔어요? 야, 정신병의 원인은 도저히 모르겠어.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흘러오면서 원인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일반적인 어떤 신체적 질병처럼 원인이 안 나타나 이게 뚜렷하게 이 정신병만큼. 그래서 결국에는 원인을 찾지 말고 증상으로 분류해보자. 증상별로.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증상별로 하나의 정신병이라는 건 하나가 아닐 거니까 좀 이렇게 증상별로 이렇게 묶다 보면은 조금 다른 유형들의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런 조현병의 유형, 공황장애의 유형, 무슨 유형 다 나눠서 DSM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네, 그래서 지금 정신과 의사들은요 원인으로 보지 않고요 증상별로 치료를 합니다. 네, 원인을 몰라서예요. DSM을 보고 치료한다는 건 원인을 따져서 보는 게 아니라 증상별로 보고 그 증상을 억제해주는 약을 처방하거나 상담을 돕는 거예요. 왜? 조현병이나 공황장애는 증상이 좀 다르거든. 네. 예를 들어서 중독인 사람한테 조현병 온 사람한테 똑같은 상담을 하면 먹혀들을까요? ADHD 아이한테 중독에 관련된 상담을 하면 먹힐까요? 왜? 행동 증상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증상별로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병은. 그럼 다시 볼게요. 자, 공황장애 원인하고 조현병 원인이 같을까 틀릴까?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뭔데요? 정신병의 원인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쵸? 자,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듣다 보니 그래, 그쵸? 그 원인을 찾으려고 지금 수많은 역사 속에서 도전을 해봤지만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왜 정신분석이 그만큼 유명해졌을까? 정신병은 과학으로 풀 수가 없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이트가 아니다,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정신을 분석할 수 있겠다 해서 심리학에 발달시켜 본 거예요. 정신을 상담을 통해 쪼개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과학이 아니라는 걸 밝혀지면서 정신병은 과학으로 풀 수가 없네. 뭔가 이렇게 세균이 감염이 됐거나 그 세균이 감염돼서 생긴 정신 증상이 뭐였어요? 진단명이? 매독. 세균이 들어가서 했던 정신 증상병은 매독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그쵸? 매독은 정신병이 아니잖아요. 세균이 감염돼서 나오는 발현된 정신 증상의 이상 행동이지. 그쵸? 그럼 매독의 원인은 뭐예요? 정신병이 아니에요. 세균 감염이에요. 그쵸? 그런 원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원인. 자, 매독하고 분명히 이런 정신병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왔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조현병 환자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히스테리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과학으로 연구가 안 돼. 뭐가 어디 조직적으로 문제가 장애가 있거나 뭔가 이런 사람의 특징적인 게 뭔가 어떤 장기든지 뭐든지 간에 뭐 발견이 돼야 되는데 발견이 안 돼. 그러니까 하다 결국은 행동 분류를 나눠서 DSM을 만들었어. 증상별로 한번 나눠보자.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붙여주자. 너는 지금 이러한 유형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도전해볼게. 정신분석 해보자. 나는 정신을 분석할 수 있어. 이거 과학이야. 했는데 정신분석 없어졌죠. 왜? 정신분석의 근간이 뭐예요? 과거에 성적인 문제로 인해 생기는 생각에 잘못된 것들.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싸나워? 어렸을 때 엄마 젖꼭지를 들먹어서 그래. 막 이런 거. 그렇다 했잖아요. 정신분석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오신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정신분석까지 왔다가 도저히 정신병 환자들을 못 도우니까 나온 게 도덕치료를 다시 해보자.
수용소에 너무나 많은 정신병자들이 감금되어 있으니까 돌 수도 없고 치료도 못하겠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대화시켜보자, 토론을 하게 해보자, 니네들 문제가 뭘 것 같은지 서로 얘기하게 해줘보자, 납병원이 생기고 그렇다 했잖아요. 의사가 하는 일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차 강의인 생물정신의학의 부활이 시작됩니다. 다시 과학으로 돌아보자. 될 것 같아. 그게 이번 주 강의 내용이에요. 1950에서 1970년 사이 얘기예요. 지난주는 1920년에서 40년 사이였어요. 네, 지금은 이제 50년, 1950년에서 70년 사이의 역사입니다. 약 20, 30년 동안. 그렇게 병원에서 납병원하고 또 뭐 외래 치료를 도입을 했더니 좋아지기는 해.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 있었던 수용소 혹은 정신병원에 있던 사람들의 특징이 퇴역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에 PTSD가 왔던 사람들이 회복을 하고 대화를 통해, 그러니까 이 인지가 충분히 원래부터 정상생활을 해왔던 사람이 그런 외부적 환경 요인으로 정신병이 왔던 사람들이니까 대화하고 휴식을 취하고 좋은 공간에서 먹고 잘 자니까 좋아졌던 거예요. 다시 가족으로 복귀가 됐겠죠. 그 사람들이니까 먹혔던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러면 진짜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상행동을 하던 애들, 무슨 조현병, 막 공황장애, 무슨 ADHD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거는 뭐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어? 하고 다시 궁금해지는 거예요, 의사들이. 딱 똑같은 생각으로. 그럼 얘네는 뭐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이 뇌과학, 뇌화학, 뇌생물학이 발달하기 시작해. 다시 찾아보자. 분명히 원인이 다를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 교재 첫 페이지 보시면요. 자, 정신분석의 쇠퇴를 합니다. 1970년대 생물정신의학의 관점이 다시금 정신의학의 영역에 복귀해서 어떤 시민성 병인론이나 즉 잘못된 환경이나 양육 태도 등에 오는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설명하는 정신분석과의 단절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적 요인보다 분명히 다른 원인이 있을 거야, 단순하게. 이 시기 정신질환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은 두 갈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질환의 유전적 요인. 아까 얘기했죠. 뇌. 이거 뇌 아니야, 이건? 이건 환경 아니야? 자, 우리가 뇌라고 얘기했으면요. 이거를 쉽게 유전적인 문제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 뇌 구조가 뭐가 이상하지 않았을까? 발달이 덜 된 거 아닐까? 우리가 팔다리 장애를 가진 사람이 후천적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사고로 인해서 처음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 한두 개가 없이 태어나면 장애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으면. 자, 태어날 때부터 뇌 발달이 덜 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잖아요. 아, 지금도 있어요. 장애아들. 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임산부들이 장애 그 평가를 하잖아요. 임신 중에. 그렇죠? 그때의 장애아의 가능성이 크다 작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태어났는데 장애 손가락 발가락 다 있어. 문제가 없어. 신수적인 장애는 없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뇌가 발달이 덜 됐어.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특히 알코올 중독 집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네. 수정할 때 아빠가 술을 먹고 배출한 정자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됐었을 때 정상적이지 않는 배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발달되면서 뇌가 덜 발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중간에 임산부가 임신 중에서 약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 약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 고통 때문에 먹었던 약 때문에 이 아이가 발달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발달이 안 돼서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이건 뇌 문제 아니야? 뇌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유전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태어날 때 발달이 잘못된 걸 수도 있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그럼 이러한 것들은 어떤 유전적인 요인 아니야? 혹은 뇌의 어떤 과학적인 부분에서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다시 돌아왔다는 걸 회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맞을까 하고 이제 연구를 다시 해보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유전일까 아닐까를 찾아보려면 어떤 연구 대상자를 연구해 봐야 될까요? 유전. 정신병은 유전이다 라고 할 때. 이게 유전일까 아닐까? 하려면 어떤 대상군들을 연구해 보아야 될까?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난 쌍둥이. 엄마든 아빠든 둘 중에 한 사람이 정신병을 갖고 있어요. 정신병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야. 그 밑에 쌍둥이가 나왔으면 둘 중에 하나는 정신병이 있다라고 하면 유전이죠. 우리가 혹시 유전병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정말? 윗대가 다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너, 아 그래요? 엄청난 건강한 집안이시네요. 아, 그러네요. 근데 이유는 질병적 조건이. 저희 집 사례를 들어볼게요. 저희 집은 유전병이 되게 많은 집안이에요. 네. 자, 저희 엄마 쪽에 저희 제가 기억하는 범주 안에서만 저희 외삼촌, 큰 외삼촌이 겨울에 밖에 아침에 나오셨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뇌출혈. 네. 그럼 뇌혈관의 문제예요. 그런데 요번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외삼촌이면 저희 어머님 형제죠. 그렇죠? 그럼 그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일찍. 근데 저희 이모가 병원에서 검사 받다가 뇌에 꽈리가 발견이 됐어요. 뇌출혈 전조 조건이죠, 그게. 뇌출혈의 전조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그래서 시술을 하라고 당장 의사가. 그리고 그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본인 형제들 중에 다 검사해 보셔야 될 거라고 이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병원에 가서 새로 검사를 했어요. 꽈리가 발견됐어요. 네, 뇌혈관에서. 그래서 시술 받으셨어요 이번에. 네, 유전병이에요. 유전병이에요 그게. 그게 바로 유전병이라는 거예요. 유전인 거예요 그게. 이 종이 어머니 쪽 종이 DNA가 뇌혈관 취약한 유전병을 갖고 있는 DNA인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건강검진을 뇌 MRI를 받았어요. 아직 건강해. 문제가 없대요. 아니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발현이 나중에 되니까. 취약한 사람인 거죠. 또 한 가지 더 유전병이 있어요. 갑상선 질환. 네, 저희 아까 큰 외삼촌이었잖아요. 또 작은 외삼촌이 작은 외삼촌이 갑상선 질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진증을 갖고 계셔가지고. 근데 그 작은 외삼촌의 딸,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촌 언니죠. 그 딸이 어려서부터 갑상선이 항진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도 이렇게 붓고 여기에 갑상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붓고 눈도 막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이번에 수술 받았어요. 눈 집어넣는 수술.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네, 네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눈이 뼈를 잘라가지고 눈을 밀어 넣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면 눈 압력이 세져서 시력을 잃거든요. 그 정도로 눈이 나와요. 근데 제가 재작년에 갑상선 항진증을 얻게 됐어요. 엄청난 제 평생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갑상선 질환이 생기더라고요. 왜 자가면역 질환이니까 스트레스 취약해진 상황에 그게 증상이 발현이 돼요. 그래서 저도 한 6개월을 치료를 굉장히 집중 치료 받았어요. 지금은 완치인데 이런 자가면역 질환은 완치라는 게 없어요. 네, 네 언제든 네, 다시 올 수 있어요. 제가 강한 스트레스를 또 받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근데 저도 그때 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 윗대 손들이 그런 문제가 없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각 가정마다 본인의 DNA마다 유전이 많은 집이 있을 수 있고 유전이 없는 것 병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다르게 상황이 달라요. 근데 유전병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음. 자,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아까 중도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또 이게 유전일 것 같은 말이 또 나오기 시작하죠? 나 봐봐요. 이게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왜?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고착된 생각들 그리고 흔히들 쉽게 얘기하는 내용들 때문에 자꾸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로도.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유전병이라는 그 범주가 지금 제 윗대손, 엄마 라인, 그다음에 저희 형제 라인, 사촌 라인 벌써 대마다 계속 나오죠. 갑상선이 외삼 작은 외삼촌 있었죠? 그 딸이 있죠? 저희 어머니도 갑상선 항진 약을 드세요. 저희 이모도 약을 먹고 있고요. 저도 지금 약 치료를 받았죠? 네. 이게 유전병이에요. 그러면 정신질환은 과연 유전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볼라 그러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정신병이 있을 때 보유하고 있죠, 정신병을. 그러면 이게 DNA 문제라고 한다면 그 정신병을 갖고 있는 집안의 DNA에서 자녀가 태어났었을 때 정신병이 발현돼야 되잖아. 그게 유전병이잖아. 그쵸? 네, 보세요. DNA는 똑같아요. DNA는 전체적인 거예요, 그냥. 유전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헷갈리죠? 자, 보세요. 뭐. 아, 책 뇌는 저 책 이름 책 이름 제가 과제로 드렸던 거. 뇌 문제인가 내 문제인가? 뇌 문제인가 내 문제인가? 네. 그러니까 그건 내 문제지 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너무 쉽게 얻어놓고 나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자, 중독의 원인이 뭐예요? 죄입니다. 내 문제예요. 뇌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 걸 답부터 해답부터 얻어버렸어. 그러니까 왜 그러는데? 라고 물어보면 설명을 못 해. 야, 이런 것도 있잖아. 야, 이런 건 뭔데? 그러면은 이건 뭔데? 이렇게 하면 대답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뇌의 발달이 잘못돼서. 그쵸? 그게 소아마비죠. 소아마비예요. 소아마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신병 환자가 아니에요. 그쵸? 매독이 정신병 환자냐고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류를 엄청 잘해야 돼요, 이거를. 매독이 정신병 환자냐고. 아니라니까요. 성병이지. 얘는 성병이에요. 소아마비가 정신병 환자냐고. 아니라니까요. 공황장애 정신병이 아니에요. 지금 정신병 범주 넣었잖아, 얘는. 조현병 정신병이 아니에요? 정신병 범주 넣었잖아. 자, 그래서 지금 1970년, 50에서 70년 사이에서는 저러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이 사람들은 대체 뭐지? 뭐 원인을 못 찾겠어. 야, 다시 분석해보자. 야, 그러면은 이게 유전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연구를 해보자. 지금까지는 원인을 왜 과학적으로 연구를 못 밝혔냐면 연구를 안 해봐서 그래. 사례를 한번 분석해보자. 통계로 한번 내보자. 해서 부모가 둘 중에 하나가 정신병이 있으면 그 밑에 쌍둥이가 나왔을 때 적어도 한 사람은 병이 생기면 이건 유전인 거다. 확률을 가보자. 제가 지금 신체적 유전병의 설명을 드렸잖아요. 계보에서 누가 발현이 되는가 보면 유전병인지 아닌지가 나온다고.
지금 강골이어서 없잖아. 대에서 뭐 어떤 특별한 질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대대로 정신병을 갖고 있는 병력의 집안이 실제로 이 대대로 정신병이 발현됐는가 안 됐는가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 똑같이. 그래서 연구한 게 유전학입니다. 행동 유전학. 자, 책 중간에 보시면은요. 1세대 생물정신의학자들은 정신질환에서 유전의 역할을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이를 검증하고 대조군과 비교하는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환경이나 이런 그 교육 환경에 노출되지 그 영향받지 않는 대상자를 찾아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병이 엄마가 있다고 해서 그 집안 환경이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애가 정신병이 생기는 건.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연구 대상자를 확인해보자라고 했더니 그게 쌍둥이와 입양아 연구가 하면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첫 번째 쌍둥이 연구를 가봤더니 1930년대에 로자노프의 쌍둥이 연구에 1014쌍의 대상 중에 정신분열증이 모두 142명이었는데 일란성 쌍둥이가 모두 정신분열증인 경우는 68.3%. 142명 중에 일란성 쌍둥이 둘 다 정신병을 갖고 있는 건 68.3%. 이란성 쌍둥이는 14.9%였대요. 둘 다 정신병이 있는 거. 자, 여러분 보세요.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 정신병이 있었을 때 쌍둥이를 낳았네. 근데 이란성일 수도 있고 일란성일 수도 있잖아요. 일란성은 난자가 하나 안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 난자가 하나인데 정자가 두 개가 들어가서. 그래서 똑같이 생겼어. 성별도 같아. 그게 일란성. 이란성은 난자가 둘이야. 각각 정자가 하나씩 들어갔어. 그래서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생김새가 다를 수도 있어. 보통 이란성은 그래서 남녀로 태어나죠. 보통. 쌍둥이는 남자 여자야.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거는 같은 성별이죠. 난자가 하나인 경우. 근데 어쨌든 간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 다 정신병 환자야. 정신질환을 갖고 있어. 그게 일란성은 68.3%고 이란성은 14.9%라는 거예요. 어라? 쌍둥이 둘 중에 하나만 정신병이 있으면 이거 뭐 생길 수도 있겠지 생각할 텐데 둘 다 갖고 있는 확률이 68.3%래요. 그럼 유전이니까 아니까. 정신질환자가 갖고 있는 부모 밑에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둘 다 정신병일 확률이 68.3%래요. 그럼 유전이 아니야 이거? 유전이라 보겠죠. 오 뭐야? 쌍둥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나 많은 애들이 정신병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유전 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항의하는 거야. 야 정신병 환자가 정신병을 갖고 있는 부모가 애를 가리키면 정신병이 안 걸리겠냐? 애를 어떻게 양육하겠어요? 정신병 있는 저기 환자가. 교육 문제일 수도 있잖아. 우리가 흔히 부모가 바쁘면 애들이 행동이 어때요? 부모가 바삐 사는 집안 애들 보면 무질서하죠. 버릇없죠. 자기 마음대로 하라 소리 지르죠. 훈육하려고 하면 견디지 못하고 뭐 감당을 못하죠. 그러면 일반적인 아이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뭐라 그래요? ADHD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런 환경 때문에 생길 수도 있잖아. 이 정신병 환자 질환 증상을 갖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쌍둥이는 그러다 치고 넘어가서 그러면 쌍둥이를 낳았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부모네 쌍둥이가 입양됐었을 때 어떨까? 태어나자마자 이 둘을 이 집에 입양되고 이 집에 입양됐어. 그러면 가르치는 환경 조건이 달라졌잖아. 정신병 환자가 키우는 게 아니니까. 걔네가 정신병이 나중에 발현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되겠네. 그러면은 환경 요인이 제한됐죠. 그럼 제대로 유전인지 아닌지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장에 나온 게 그 연구 결과예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보자라고 해서 코펜하겐의 입양아 5,483명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정신분열증 환자 입양아의 직계 혈연 가족에서 10%가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었고 대조군에서 거의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캐티는 범위를 확대해서 덴마크 전체의 입양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정신분열증 입양아의 생물학적 혈연 관계에 대해서 대조군보다 정신분열증 10배나 더 많았대요. 입양된 애들이 그냥 혈연 관계보다 10배나 정신분열증을 더 많이 갖고 있었더라.
덴마크에 수행된 조울증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란성 쌍둥이에서 67%, 이란성에서 20% 정도 일치율을 보이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입양됐는데 이미 그 전에 낳은 부모가 조울증을 갖고 있었어. 둘 중에 하나가. 근데 그 아이들이 다른 입양된 곳에서도 실제 조울증을 갖느냐를 해보니 일란성은 67%가 발현이 됐어. 이란성은 20%가 발현이 됐대. 1980년대에 폐쇄공포증 공황장애에 관한 쌍둥이 연구도 진행이 됐고 정신 신체 질환 또 알코올 중독 성격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막 그때 한참 연구를 했어요. 이 PPT 한번 넘겨보세요. 제가 얘기를 딱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유전 같아 안 같아? 그 정도면 유전인 거 아니야? 68%면 반이 넘는데? 그쵸? 유전 같잖아. 자, 그럼 봅시다. 여기 당시에는 뭐까지 연구했대요? 정신분열, 조울증, 중독, 다.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자, 중독. 의안심 범죄 포함돼 버렸어. 우리가 중독은 쉽게 알잖아요. 중독이 유전이 아니에요. 유전은 나을 수 없는 거예요. 잘라내거나 약물 투여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유전이라 하면요. 우리 어머니 세대의 유전병을 갖고 있으면 저도 발현이 돼야 되고요. 제가 자녀를 낳으면 제 자녀도 그게 발현이 되는 게 유전이에요. DNA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유전병입니다. 자,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럼 저랑 저희 오빠는 알코올 중독자여야 돼요. 그렇죠? 오빠의 밑에 태어난 민우 예린이도 알코올 중독자여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저희 가족 아시죠? 계보. 중독자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유전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곧. 나 마상당했어 지금. 그러면 이미 다 큰 집안을 봅시다. 3대 봅시다. 다 큰 3대. 자, 김도영 목사님 봅시다. 김도영 목사님 중독자였죠? 그 밑에 누구예요? 광현 오빠, 광일 오빠, 숙현 언니. 셋 다 중독자예요? 아니죠.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숙현 언니 밑에 자녀들. 이미 하나 성인이에요. 3대를 봤잖아요. 지금 3대를 봤다고요. 방금 사례를. 네. 네. 똑같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유전병은 반드시 발현돼야 되는 게 유전병이에요. 뭐 건너뛰고라도 할머니 때 그랬다가 밑에 세대. 보통 3대 안에 나와요. 네, 그래서 3대를 보는 거예요. 3대 지금 봤잖아요. 유전병이라고는 반드시 발현되는 게 유전병이. 그래서 유전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DNA를 거기를 잘라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나왔어도 그 DNA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낳으면 반드시 다음 세대가 나와야 돼요. 네. 그게 유전병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연구 결과는 대체 뭘까?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PPT를 보시면은요.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려면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보시면요. 지금 방금 연구했던 게 캐티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68%가 나왔다고 했던 사람. 자, 이 사람이 많은 정신질환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기억보다 생물학적 원인이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모가 조현병력이 없어도 아이를 입양한 부모 중에 조현병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DNA상은 정신병이 없는 애야. 근데 입양한 부모가 조현병이 있는 경우에 이해가 되세요? 양육하는 사람이 정신병이 있는 경우. 즉 아이가 조현병 가족이라는 환경 속에서 양육된 경우 발병률 3%였대요. 그러니까 DNA가 없는 애 조현병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유전적 영향이 없어도 환경망으로 발병률은 상승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생모도 조현병력이 있고 입양한 부모도 조현병이 있는 경우는 그냥보다도 17% 이상 치솟았다.
둘 다 갖고 있으니까. 양육한 생모의 정신병력, 양육한 사람의 정신병력. 이 결과는 이 내용의 결과는 유전과 환경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죠. 즉 같은 조현병 유전자를 지녔다 해도 기르 부모가 조현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발병률이 9%에서 17% 상승하는 것다. 이게 어떤 사람의 연구 결과예요. 그것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유전과 환경은 서로 상호작용해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데 자, 요걸 또 보니까 정신병은 그 유전만이 아니고 환경 요인도 많이 탄다는 얘긴데, 그렇죠? 가르쳐 주는 거, 양육했었을 때 부모가 내가 정신병력이 없는 집안 사람인데 우리 집에 정신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가르친다면 나도 정신병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환경적 요인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지. 또한 다음 넘겨볼게요. 이러한 것들이 되게 희한하잖아. 아 뭐지? 유전일 것 같은데 연구의 대상자군을 비교해보니까 거진 이 정도면 유전인데? 했는데 요즘에 무슨 말을 하냐면요. 전 인구의 정신분열증 유병률이 약 1%예요. 전 인구.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녀 유병률이 약 12%. 부모 중에 하나가 정신병을 갖고 있는 경우. 정신분열증 환자의 형제자매 유병률. 우리 세대. 제가 정신병이 있으면 우리 오빠나 누가 갖고 있을 확률. 부모 모두 정신분열증일 때 그 자녀의 유병률. 부모 한 명과 형제자매 한 명이 정신분열증일 때의 유병률. 일란성 쌍둥이 중 한 명이 정신분열증일 때. 일란성 쌍둥이 정신분열증일 때.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통계가요. 보면 놀랍죠. 근데요. 요것만 따서 이렇게 보니까 놀라운 거지 일반적으로는 신체적 증상 있죠. 신체적 질병. 이 발현되는 통계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제 유전병 있잖아요. 신체적 유전병. 우리가 흔히 유전병이라고 한다면 나와야 되는 통계율 있죠. 지금 저희 집만 봐도 80% 이상이에요. 저희 집 유전병 발현이. 그렇죠? 제 집 유전병. 근데 이 통계는 그거에 비하면 거의 미달 수준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따로 연구해봤더니 야 이렇게 유발이 돼? 하는 게 일반 통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뿐 아니고 다른 것 보통 요 정도 전체 통계가. 근데 유전병이라 할 만큼이 아닌 건가 이게 지금 이 통계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되게 단편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그게 정 같아. 딱 맞는 말 같아. 근데 걔를 조금 더 넓게 보면 그 중에 제가 작은 거 하나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통계가 아까 말씀드린 통계가 일반적인 유전병 통계에 비하면 유전병 수준을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현대의학에서. 그럼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유전 당시에 저 정도 통계 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부모 중에 하나 정신병 있으면 그 집안 다 정신병자들이구나. 그래서 퇴행 이론이 그 당시에 생겼다 했었어요. 제가. 정신병원 누가 가 있으면 저 집안은 다 정신병자들이야. 하고 사장됐다 했잖아요. 사장. 그래서 정신병원 안 가라 그랬잖아 사람들이. 그 퇴행 이론 때문에 이 유전에 대한 내용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거예요. 이 1970년대에. 야, 저 통계를 보아하니 진짜 좋은 유전자와 나쁜 유전자가 있는구나. 집안이.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우생학입니다. 우생학. 우월 유전자. 네. 네. 그래서 실제 당시 우생학이 나왔어요. 자, 밑에 보시면은요. 지능과 유전. 영국의 프랜시스 갈턴은 지능의 유전적 토대를 주장했습니다. 자, 또 질문 드려볼게요. 지능. 똑똑함과 멍청함. 유전일까 아닐까? 지능.
보세요. 뇌란 구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뇌 구조에서 정신병은 유전이라 자꾸 헷갈리고 왜 지능은 아니라고 단언하세요? 똑같은 결과값을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뇌 하나로 똑같이 보고 있는데 뇌 구조잖아요. 뇌 구조. 지금 본인이 유전이라 생각하면 지능도 유전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냥 모르게 학습되어 온 거예요. 그렇다더라. 예, 이전부터 어른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 암만 네가 열심히 해봐라. 타고난 건 못 이겨. 이런 거 말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같은 통계들이 그때 1950년, 70년대에는 뭐 제대로 연구가 안 되는 이 통계학적으로도 많이 잡히지도 않는 그 당시에 이런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믿은 거지 사람들이. 아, 유전이라는 게 진짜 있을까? 그래서 저런 연구 결과를 보고 야, 지능도 유전이지 않겠냐라고 밝힌 거예요. 연구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생학이 발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뇌도 유전일 수 있겠구나. 근데요, 여러분, 이 지능은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체력을 갖는 게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걸 학습하고 하는 게 유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보통. 진짜 본인 하이 클래스에 1% 있는 사람들은. 내가 엉덩이를 붙이고 이거를 완전히 내가 학습이 되고 이해가 될 때까지 했기 때문에 그게 내 것이 된 거지. 내가 뇌가 너무 좋아서 눈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실제로 뇌가 정말 어떤 기억력이나 그런 것들이 특정적으로 발달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지 그게 유전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체 조건이 크게 발달된 사람도 있잖아요. 달리기를 정말 잘한다든지, 예, 뭐 어떤 뭐 시력이 정말 좋다든지, 정말 그렇게 강하게 태어날 수는 있지만 그게 유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특정적인 뇌가 발달이 됐거나 뭔가 기억력이 발달됐으면 유전이라고 하려면 그 윗세대가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능이 유전이 아니냐 이렇게 넘어왔다가 나중에 야 그러면 이 뇌에 대한 부분이 유전이라면 이거 정말 위대한 유전자 갖고 있는 사람만 추려놔야겠다. 우리나라는 뇌가 좀 딸릴 것 같은 사람들, 정신병력이 있는 집안 다 제거해야겠다. 그래서 우생학이 생겼는데 우생학은 종의 개량을 목적으로 인간의 유전에 대한 연구한 학문입니다. 자,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여러 가지 조건과 인자 등을 연구해서 프랜시스 갈턴이 창시했는데 이게 다 그 찰스 다윈 사촌이에요. 찰스 다윈. 지금 이 프랜시스 갈턴 우생학을 창시한 사람이 찰스 다윈의 사촌이라고. 사촌이라고. 네. 근데 봅시다. 당시에 그래서 어떤 일들이 많이 생겼냐면요. 공부를 잘하는데 대대로 정신병도 안 갖고 있어. 그 사람들만 묶어서 결혼을 시켰어요. 좋은 DNA를 가진 사람들만 묶으려고. 그게 우생학의 시작이었어요. 자, 이렇게 우생학까지 나왔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빈곤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폭력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알코올 중독, 정신분열, 정신질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유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찌꺼기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을. 국민학교.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을 조사해서 갖고 와서 하셨어요. 맞아요. 네. 안 되는 애.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을 찌꺼기들을 잘라내기 위해 사회적인 조치를 필요했다라고 해서 세계 2차 대전 전후로 민족주의와 인종차별과 이런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면서 만인적인 범죄를 가담했죠. 그래서 다 싹쓸이 죽여버렸죠. 유대인들.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싹 죽여버렸죠. 자, 1970년대 이후 분자 생물학의 발달로 질병과 연관된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어.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긴 하겠지만 뭔가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좀 더 연구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 1995년 잡으세요. 1995년에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염색체 6번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대요. 그럼 진짜 있는 거야? 정신분열을 조장하는 그 DNA 어떤 염색체가 진짜 있는 걸까? 지금 3페이지의 중간 두 번째 문단에서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1995년에 조울증은 염색체의 18번과 21번에서 연관되었다고 봤대요. 연구 결과가. 그럼 뭐야? 또 헷갈려. 그럼 뭐야? 진짜 정신분열이나 조울증이 DNA 문제인가? 그런 염색체를 가진 사람들.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면 유전병인 거예요, 이거. 그 사람들이 진짜 문제가 있는 걸까? 자, 이 PPT 한번 넘겨줘 보세요. 다음 거. 아니, 앞으로 다시 가주세요, 그냥. 제가 자꾸 이걸 넣어야지 하면 제가 그걸 빼먹나 봐요. 지금 빼먹었는데. 지금 DNA가 어떤 6번 염색체, 무슨 18번, 21번 염색체에 문제가 있었다. 이 사람들은 정신분열, 조울증 이런 염색체에 문제가 연관이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발표된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유전병일까? 또 헷갈릴 수 있겠죠? 유전병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연관이 있을 것 같이 나왔는데 그 다음 사람이 또 연구를 하잖아요. 또다시 연구하잖아요. 또다시 연구하죠. 1995년이잖아요. 지금 몇 년도예요? 2025년도입니다. 몇 년 전이에요? 약 30년 전 얘기예요, 이게. 그 30년 동안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걸 또 연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진짜일까? 하고 증명해보고 또다시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관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만은 관련이 있는 건 아니더라.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게 또 연관성이 있더라. 아까 이거 하나만은 아니더라. 그럼 뭐예요, 결국에? 모르겠다. 정말이에요. 네,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다 아닌 거 걸러져서. 그렇죠. 지금 정답이에요. 뇌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뇌 과학 하려다가 야 과학 아니네 했다가 정신분석 나왔는데 정신분석도 아니네 다시 뇌과학이 지금 도래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게 유전이 통계가 과학적으로 밝혀보려고 다시. 근데 지금 2025년에 다시 와보니까 뭐래요? 야 모르겠어. 뇌. 야 이거 이렇게 연구하면 요게 연관되고 또 다른 관점에서 연구해보니까 또 얘가 맞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유전이라고 명확하게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정신병원에서는 원인 치료가 아니라 행동 치료라고요. 증상 치료. 그 증상을 억제. 쉽게 말하면 두통이 와요. 우리가. 그러면 병원 가면 무슨 약 줘요? 통증 약을 주죠. 통증. 무슨 약? 흔히 먹는 거 뭐예요? 개보린. 또 무슨 약 먹어요? 사리돈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요. 뭐 그런 약들. 통증 제어 약물들이죠. 그럼 두통이 원인을 모르고 그냥 통증 제어만 하는 약 준 거잖아요. 그쵸? 일단 머리가 아프다니까.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병원은 원인 치료가 아니에요. 지금 막 눈앞에 뭐가 보여요. 그거 안 보이는 약. 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눈앞에 뭐가 보여요. 막 헛소리하고 있는데 왜 보이는 원인적인 제거를 하는 약을 준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시각을 어떻게 막는 뭐 약을 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네. 원인이 아직도 안 나왔다니까 정신병에 대한 게.
네, 그럼요. 자,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도 이게 뭐가 안 나와. 그러면서 조금 더 파봐요,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합니다. 자, 3페이지 중간에 신경생리학과 신경병리학, 아편과 알칼로이드 등 강한 중독성이 문제되고 이후 등장한 바르비트산, 메트라졸, 수면요법, 경련요법. 정신병 환자한테 우리 기억나시죠? 전기치료하기도 하고 그리고 메트라졸 같은 거 독성 약물을 주입을 해서 잠을 깊게 잤다가 깨우거나 혹은 또 뭐가 있었었죠? 인슐린을 투여해서 인슐린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면은 쇼크가 오죠. 잠깐 이 사람 필름을 끊어놨다가 다시 부활하면은 정신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 예, 인슐린 쇼크 요법도 있었어요. 정신 그 ETC 치료 기법도 마찬가지였죠. 뇌에 전기자극을 줘가지고 한번 리셋을 시켜. 기절했다 깨어나면은 돌아올 수도 있어 정말. 뭐 그런 치료법들이 계속 성행했었잖아요. 정신병원에 우리 뻐꾸기 둥지 나는 사이도 거기 나와 있었었죠. 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독성이 너무 많고 문제가 많아서 야 그런 거 말고 다른 방법 할 수 없을까? 하고 뇌화학을 발달시킵니다. 1926년 발표된 아세틸콜린이 최초로 밝혀진 신경 전달 물질이 발견이 됐어요. 아, 뇌를 연구해 보니까 뇌에 전기가 흐르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음료를 딱 짚으려 그래요. 그러면은 팔이 움직이는 거예요? 뇌가 이 팔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시각이 먼저 정보를 입력해서. 왜냐면 내가 집으려면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 시각이 먼저 정보를 입력하고 뇌가 저걸 집어갖고 입에 늘어가는 거죠. 그러한 신호를 뭘로 줬느냐? 전기 자극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 전기 자극인 거예요. 전기 자극으로 실제로 뇌는 전기가 흘러요. 전기 자극으로 정보 시그널을 줘요. 모든 게. 근데 각 이 세포들마다 전기 자극을 주면서 그 안에서 정보 교류를 움직이는데 뇌 세포는 좀 붙어 있지가 않아요. 서로가. 그 안에 핵을 보면. 네,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서 이 간극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면서 인지하고 뭔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게 처음 발견된 거야 이게. 뇌를 파다 보니까 야, 이 뇌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 세포가 아니라 신경을 전달해주는 세포가 따로 있구나. 이게 물질이 뭔가 그게 처음 발견된 게 아세틸콜린이라는 겁니다. 이 아세틸콜린은요 어떻게 발견됐냐면 상대적으로 연구하기 쉬운 위치에서 발견됐어요. 신경과 근육의 집합부에서 발견이 됐고요. 근육을 자극하는 주요 신경에서 주로 방출돼요. 방금 얘기했던 거 팔을 뻗네 마네 뭐 뇌에서 자극하게 주는 거.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요게 중추신경계 기능과 연결해서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할 수 있는 부족한 경우에 이 수용체가 바로 이런 아세틸콜린이라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얘가 혈관 확장제로 작용해서 심박수나 수축을 감소시켜 심혈관계를 포함한 수많은 신체 기관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위의 연동운동, 소화기의 수축폭을 증가시켜 위장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비뇨기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거예요. 얘가 적게 나오냐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심장 박동하는 거, 위의 연동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조작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은 바로 치료에 적용이 돼서 의사들은 약물의 기전을 잘 알지도 못하던 상태에서 정신분열증을 완화시키기 목적으로 얘를 투여합니다. 신경전달 물질은 이 발견은 당시 위험부담이 컸던 혼수요법의 쇼크요법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신경병리학 넘어가서 신경병리학은 방금 얘기했던 건 뇌화학 분이고요. 이번 신경병리학은 뇌 조직에 존재하는 물리적 병소를 찾아내는 분야. 뇌 사이즈 얘기하죠. 뇌 사이즈. 뇌가 너 뇌가 크냐 작냐. 자,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아인슈타인의 뇌 꺼내져 있죠? 보관되어 있죠? 보관되어 있어요. 있다고. 보관되어 있어요 지금. 아인슈타인 뇌. 자, 천재잖아요 천재. 아인슈타인. 그 아인슈타인 뇌는 클까 작을까?
g을 재면은 일반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g이 더 무거울까 안 무거울까? 클까 작을까? 천재의 뇌는 어떨까? 자, 늙어서 죽었잖아요. 늙어서 죽었잖아요. 나이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죽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결국엔. 뇌 크기가 일반인보다 클까 작을까? 네, OX예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제가 그 질문 드렸을 때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도 뭔가 더 많이 담아낼 수 있는 뭔가 영역이 있지 않았을까요? 혹은 성장하면서 머리를 많이 쓰면서 더 커지는 게 아닐까요? 막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신경병리학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뇌의 어떤 한 부위 병소나 뭔가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겠지만 뇌는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네. 물론 알코올 중독자가 전두엽이 작아지긴 합니다. 해마가 작아지고. 맞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신경병리학은요. 뇌에 어떠한 특징적 병소를 가져서 정신병이 생긴 게 아닐까라고 연구하는 게 신경병리학이라는 거예요. 뇌병리학.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신경물질이나 전달물질이나 이런 게 통해서 작아지는 거. 물리적, 압력, 그러니까 외부 요인에 의해서 작아지는 거.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세균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물리적인 건 외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비유전성 태뇌 발달 이상과 분만 도중에 뇌 손상이 있는 경우, 자 처음부터 임신했을 때 뇌 세균 감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분만 도중에 뇌 손상이 있는 태아들도 있죠. 분만 나오고 있는 중에 머리가 눌려갖고 뇌 손상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러한 생후 뇌 발달에 영향을 미쳐 성인 되었을 때 정신병을 취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압을 통해서 물리적인 작용을 통해서 뇌에 뭔가 자극을 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정신병 생기는 거 아니냐. 그게 이 병리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부연증 환자 뇌의 특정 부위 신경세포가 대조군에 비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것이 태아 때 배아 발생 시기의 이상이라는 이론이 제기되었고 임신 중에 어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된 산모들의 자녀군에서 정신부연증 발병 빈도가 높았는데 이것이 뇌의 염증 반응으로 인해 신경교 세포 증식이 일어나는 이유 때문에 관찰된 거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자 되게 중요해요. 1980년대 정신분열증 이외에 다른 정신질환자를 기질적 원인을 밝혀보려고 CT, MRI, PT 같은 경우는 뇌 영상 기법들을 통해서 막 찍어봤어. 자 이제 찍어보는 거야. 이제 처음에는 막 해부해봤잖아. 썰어봤잖아. 썰어서 막 편으로 봤잖아요. 이제는 안 그래도 살아있는 상태를 찍을 수 있어. CT, MRI 다 찍어봤어. 잠깐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으니까 이게 병리학이 발달되더라는 거예요. 예. 뇌에 자자자 근데 그게 네. 네. MRI, CT, MRI. 예. 네. 그쵸. 네. 네. 그렇죠. 자 보세요. 근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새로운 촬영 기법을 통해서 찍어보니까 일반 정상인하고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의 뇌에 어떤 한 부위의 사이즈나 공간의 이런 여러 가지 뭐 교류되는 내용들 이런 게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뇌 구조에 따라서 정신병이 생기고 안 생기는 건가? 찍어보니까 그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또 헷갈리는 거 이제 또. 그건 뇌. 그런데 또 전체적으로 아닌 사람까지 다 찍어보니까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 차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정신병이 없는데도 차이가 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무슨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 중인데 앞으로도 이런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올 겁니다. 새로 발견됐다. 그렇죠. 뇌는 뭐 정신병은 못 오라.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셨어요. 박사들은요. 자기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에서 계속 연구할 거고요. 논문이 새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발견도 발견인 거예요. 근데 그게 다냐?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내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맞아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딱 찍어봐도 결국은 그 잠깐이라고 하지 결국은 그걸 다시 더 확대해서 연구를 해보면은 원점 도루묵인 거예요. 원인은 아직도 못 찾는 거야. 뭐 그 나름의 과학이 발달된 거 보세요. 되게 중요한 게 과학이 발달되는 거지 과학. CT가 MRI가 되고 그런 과학이 발달되는 거지 정신병이 발달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원인 찾는 거 아직도 뭐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 보세요. 자 그래서 뇌 화학, 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연구를 통해서 발견이 되는데 자 20세기 초반 신경 전달 물질이 아까 처음에 아세틸콜린이 발견됐다라고 했어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뭔가 발견된 건 센세이션한 거예요. 야 뇌에 뭔가 물질이 다른 거 뭐가 있구나. 이게 호르몬이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이 다른 게 뭐가 있는 거야 뇌는. 호르몬하고 달라. 야 이거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1950년대에 신경생리학과 정신의학은 함께 정신생물학의 영역을 다시 발달시킵니다. 특히 이 신경전달 물질을 발견했을 때 가장 기뻐한 데가 어디였냐? 어디였을까요? 신경전달 물질이 발견되면서 가장 기뻐했던 곳. 아니요. 제약회사. 무슨 말이에요? 아,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가장 기뻐했던 건 제약회사인데요. 제약회사들은 약물의 뇌에 대한 작용에 관한 연구 자금을 후원했어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막 후원을 한 거예요. 이 과학자들한테. 야, 신경전달 물질 내가 돈 내줄 테니까 막 연구해봐. 자, 그래서 이를 통해 디자인 약물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왜 대체 돈을 그렇게 많이 방대한 돈을 과학자들한테 투자를 해줬을까? 뭐가 있죠? 이게 신경전달 물질이 처음 나온 게 하나가 이게 아세틸콜린인 거고 다음 장 넘겨봐 주세요. PPT. 그 다음 나온 게 아미노산에 에스피로신, 글루타신, 그루탄산, 가바, 펩타이트,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어요. 연구를 통해서. 자, 이런 게 나오면 뭐가 좋길래 제약회사가 돈을 넣게 돼줬을까? 뭐가 좋았을까요? 제약회사가 이거 나온다고 뭐가 도움된다고 그 돈 투자했을까? 그쵸, 보세요. 뭐가 하나 나오잖아? 그럼 얘가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요. 이게 잘 나오는 인간이 있고 잘 안 나오는 인간이 있겠죠. 전달 물질이. 이게 뭔가 뇌에 기능을 하는 전달 물질인데 내 몸의 감정이든 행동이든 혹은 장기를 움직이게 하는 여러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발견이 되면 어떠한 뇌에서 지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전달 물질인데 얘가 부족한 사람이면 그렇죠. 채워줘야 되잖아. 이게 많이 발견될수록 약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각각에 다. 너무 많이 방출된 사람은 억제시키는 약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네. 자,
절대로 TV에 나오는 건강 프로그램 제가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얘기하다 보고 나온 얘기지만 우리가 여러분 혹시 그거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건강 보조 식품 아세요? 이거 약이에요, 아니에요? 약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약은요, 처방이 필요하죠? 왜? 아니요. 효능이 있기 때문에. 효능이 있는 게 약이에요. 근데 효능이 있을 만큼을 함축하고 있는 게 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먹으면 부작용이 나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그쵸? 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의사의 처방 없이 먹는 모든 것들은요, 약이 아니에요. 왜? 부작용이 없거든. 그리고 부작용이 없다는 얘기는 효능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반대로. 이해가 되세요? 건강보조식품이 처방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처방이 없죠, 이건 다. 처방받지 않는 모든 건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자율 판매인 거예요. 식품인 거예요. 식품. 그거는 효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모든 이거가 안 좋으신 분 이거면 됩니다. 막 새로운 막 무슨 약초 막 추출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도움은 된다니까. 이 0.00000%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은 된다고. 그러니까 보지 마시라고. 봐봐. 지금 정신병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의사들이 얘기에 나와서 무슨 과학자가 발견됐대, 연구 결과 나왔대.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틀린 게 없어요. 일반적인 신체적인 질병이나 뇌 질환이나 이게 지금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정신병 약도 사실은 이 상태인 거예요. 예, 좋은 얘기였어요. 그렇죠. 증상대로 먹는 거예요, 처방이. 예. 그러니까 그 약을 먹으면 더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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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약. 네. 음. 네네. 보세요. 그리고 또 약물의 효과. 가장 큰 효과가 뭔지 아세요? 약물의 큰 효과? 약물을 복용했었을 때 효과를 가장 크게 나타내는 거는요. 생각이라고 그랬죠, 지금 생각.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야 라는 생각. 그게 뭐예요? 플라시보예요. 플라시보 효과는요. 50에서 51%의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플라시보 연구 결과 되게 많아요. 나요, 낫는다고. 우리 신체가 그래요. 신체가 그렇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나요. 그냥 낫는 게 그거예요. 몸이 나요. 신체적 증상이 없어진다니까. 그래.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많으세요. 자, 근데 그걸 놓지 않는 의사들은 자기 밥벌이기 때문에 안 놓는 거예요. 자기 밥벌인데 밥줄인데 내가 부정하는 순간 내 밥줄이 끊기는데 그러니까 다 돈 문제다 이게. 지금 신경 전달 물질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고요. 정신과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을 다루는 약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약을 계속 처방하고 있고요. 이걸 먹지 않으면 정신병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정신 중독 있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뭐부터 먹어요? 약부터 먹어요. 병원에서 하는 기능이 뭐예요? 약 처방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게 효과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 본인들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다시 좀 넘어가면요. 4페이지에 신경전달 물질들, 정신약물과 관련된 주요 신경전달 물질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도파민, 세로토닌. 학자들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약물 투여에 따른 도파민 수치 변화와 도파민 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물과 정신 증상과 상관관계에 주목해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세로토닌 혈중 농도를 발견을 하면서 약물들이 어떤 기전에 의해 효과를 내는지를 가설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도파민이 나오면 사람이 흥분돼서 각성되죠. 즐거울 때 도파민이 반출되니까. 즐거울 때 막 웃을 때 도파민이 막 나온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도파민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즐거운 감정이 없고 계속 우울한 거야. 그럼 도파민이 나오게 도파민 유도체 비슷한 물질을 약을 처방해주면 그 우울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약들인 거예요, 다. 네. 특히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마약을 했어. 혹은 술을 마셨어. 막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에 우리 몸에 이런 신경 전달 물질과 비슷한 것들이 더 먼저 많이 나와주면 우리 몸에서는 야, 우리 신경 전달 물질 안 나와도 계속 그 농도가 짙네. 그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인슐린과 비슷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런 물질들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아예 그런 게 나오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복용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런 가설들 통해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근데 자, 그러나 연관성이 곧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제일 얘기하는 게 연관이 있어 보였지만 그것이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관계는 밝혀진 게 아직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 많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은 정신질환 발현에 관여하는 많은 신경전달 물질 중에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 우리가 지금 발견된 게 이거잖아요. 전부가 아니라 현재까지 밝혀진 게 꼴랑 요거예요. 뇌에 수많은 신경 물질이 있는데 전달 물질이 있는데 꼴랑 이제 발견된 게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이 정신병을 유발하느냐 아니냐, 중독을 유발하느냐 아니냐, 저거 단편적인 것 갖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직도. 그냥 그나마 지금 알게 됐으니까 저거라도 좀 해보자. 저걸로 약을 만들어서 조금 도움을 줘보자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넘어가면요. 5페이지. 책 5페이지. 그래서 이 신경전달 물질의 발달을 통해서 정신양리학이 발달돼요. 약이죠, 약. 약이 발달될 때 아까 제가 제약회사가 투자를 되게 많이 해줬다 그랬잖아요. 1930년대 그 중간에 글자가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있어요. 1937년 베를린의 망명 정신과 의사 하인츠 레만이 몬트리올의 버던 기독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1600명의 환자와 이들을 돌보는 몇 명의 의사밖에 없었대요. 이 레만은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끔찍했고 온갖 일을 다 해야 됐고 정신병과 주요 정서장애는 어떤 생물학적 요인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해서 온갖 종류의 약으로 실험을 그 사람들 대상으로 했대요. 1600명을. 그래서 엄청난 양의 카페인을 투여를 해보고 또 효과가 없었대. 그리고 또 지질로 녹인 유황 현타액을 환자에게 주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통증과 열을 일으켰대요. 또 말라리아 요법과 유사하게 열을 일으키고 장티푸스 항독소를 주사하게 됐대요. 근데 어떤 효과도 없었대요. 심지어 테레빈유를 환자의 근육에 주사하게 됐는데 이 테레빈유는 뭐냐면 유화물감 있죠. 유화물감. 녹이는 기름. 이 테레빈유를 환자의 근육에 주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예상한 바와 같이 복근에 커다란 무균성 농양이 생겨서 백혈구 수치도 증가가 돼서 결국에는 그 농양을 수술로 제거해줬대요. 다시. 결국은 여러 가지 양리학 발달, 그러니까 어떤 약으로 뭔가 쓸 수 있는 게 없을까? 이 정신질환을 약으로 처방해서 낫게 할 수 없을까라는 거를 이 1600명의 환자가 있는 병원에서 한 의사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결국은 이들 중에 어느 것도 하나는 본인이 테스트를 해본 결과 효과가 없더라는 거죠.
문제는 이 모든 방법, 방금 얘기했던 몰투해보고 했던 것들 있죠. 이 사람 혼자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당시에 정신분열증에 도움된다고 유럽에서 제시했던 약물들이래요. 성분들이래요. 그러니까 정신병에 이거 투여하면 좋대, 이거 투여하면 효과가 있대라고 했던 걸 이 사람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실제로. 효과가 있다 없다? 야, 없죠. 지금 정신병원도 끌고 있는 겁니다. 효과가 있다가 된 게 없어요. 도움이 된다. 건강보조식품 마냥 도움이 된다. 자, 항정신증 효과 발견. 근데 그 중에 그렇게 양리하게 발달시키면서 연구를 해보고 돈 쏟아 부어가지고 테스트를 막 해보면서 발견된 게 하나 있어, 약이. 그 중에 보석을 하나 찾았네. 그게 뭐예요? 클로르프프로마진. 네. 획기적인 항정신증 약제가 개발됐고요. 이 약제는요, 최근까지 사용이 됐어요. 실제로. 이게 뭐냐면 환각, 망상 등 조현병 증상과 연결되어 있는 도파민 방출 효과를 줄여주는 작용을 했어요. 이 약은. 그러니까 조현병이니까 막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막 각성되어 있는 이 상태가 도파민 방출이 높아서인데 이 도파민 방출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클로르프마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현병을 갖고 있는 정신분열증에 막 각성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 약을 처방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무관심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 보세요. 제가 막 하이야. 제가 성격이 막 밝잖아. 막 늘 방방 떠 있어.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런 사람한테 어떤 약을 처방해줬더니 무관심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관심 상태는 뭘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욕을 해도, 누가 막 웃긴 얘기를 해도 약물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게? 정상인 상태예요? 비정상이 됐죠. 비정상에서 비정상이 된 건데요. 이런 사람들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현재 어딜까요? 정신병원 입원한 곳이에요. 정신병원에 가잖아요. 알코올 병동이든 정신병동이든 다 사람들이 일어나요. 둘 다 그래요. 알코올 병동에 오래 있는 사람들이래요. 약을 많이 오래 먹어서.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보통은. 자, 이게 무관심 상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비정상이잖아요. 무관심 상태가 어떻게 사람이 무관심 상태가 돼? 그게 비정상이지 오히려. 근데 이때는 정신과 의사들이 한 번도 뭐를 성공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야, 저렇게 각성이 되어 있는 환자, 조현병의 환자가 저렇게 무관심이 되는 약을 만들어냈다? 엄청난 발견인 거예요. 그래서 남발합니다. 이제 처방을. 이 약을. 자, 그래서 이 클로르프마진의 약을 통하여서 정신과 의사들이 막 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유럽에서 북아메리카에 도입이 돼가지고 막 여기저기 그 옛날에 뇌엽 절제술하고 막 전기 자극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약을 딱 하나만 처방해도 좋아지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위상이 사는 거죠. 그래서 6페이지 넘어가시면 그 약을 처방을 받으면 급성 정신분열증의 2~3명은 증상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내 평생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는 일종의 요행이라고 생각해서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길게 투여를 해보자. 4에서 5주까지 관찰했으나 증상이 사라진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말하자면 환청, 망상 등의 사고장애 등이 사라져버렸다. 10년 동안 정신병 상태에 있어서 다 이혼당했던 만성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갑자기 모든 증상이 사라지자 전 부인들과 다시 결혼을 하고 회복이 되더라. 1970년대에. 엄청난 약인 거죠. 야, 이 약 하나면은 방금 얘기했던 뭐 조현병, 공황장애, 정신병인 사람은 다 투여하면 되는 거야. 그러고 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없었을까? 반드시 약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 거죠. 네. 근데 그 당시 몰랐어요. 야, 이런 걸 발견하니까 제약회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한 건 했다. 자, 앞으로 더더욱 더 많은 약을 만들어내보자 해서 이때부터 모든 이 질환의 주축이 되는 게 제약회사가 된 거예요. 몇몇 의사들이 클로르프마진을 이용해 환자들 치료에 성과를 거두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이제 콧바람 부는 거예요. 정신약물의 발전 과정에서 제약회사 역할이 매우 커지게 된 시발점이 바로 이 클로르프 마진인데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롱플랑 이후 미국에서는 스미스클라인 제약회사가 합성하고 판매를 위해서 의사들과 과학자들에게 접근해서 홍보를 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신약 발견 이거 제약회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신약 발견 누가 해요? 보통 발표를 과학자들이 하죠. 근데 그거 돈 대준 게 누구예요? 제약회사입니다. 그래서 신약 혹은 신 무슨 뭐 치료 기기, 의료 기기 이거 다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급여 항목 있죠. 자, 여러분 비급여 항목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제 우리 강의 시간 동안 좀 많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네요. 있으리가 있겠어요? 도움 되겠죠. 연관성이 있다고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급여도 도움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다만 그게 급여로 할 만큼의 효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급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급여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급여는 의사가 마음대로 불러도 돈 내야 되잖아. 어떤 병원은 5만 원이면 받는 걸 다른 병원은 15만 원 불러. 마음대로야. 그렇죠. 네. 보세요. 의사 따라서 할까요? 제약회사에서 돈을 얼마나 받아서 쓰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의사 선생님, 요거 저희 거 써주면은요 뒤로 리베이트 얼마 해드릴게요. 제가 그 계열에 잠깐 있었었잖아요. 네, 네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까지 그 계열에 있었었기 때문에 그 리베이트 하시는 분들, 제약회사 다니시는 분들하고 협업을 좀 했는데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요양병원, 정신병원 현재도 100 거의 100이면 100 다 리베이트 받고 하고 있습니다. 네, 100이면 1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런 환경까지 실제로 현장에서 봤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이 시점에 제약회사들이 발돋움 된 거예요. 그 클로르프 마진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자, 그래서 정신약물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클로르프 마진이 비록 정신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 방법은 아니었지만, 자 보세요. 그래서 클로르프 마진이 정신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약이었냐? 아니라는 거죠. 정신병 원인이 없기 때문에 원인을 치료하는 약은 없어. 다만 이 약을 먹으면 무감정, 무증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환경을 제재해준 발현되는 환경을 행동의 변화를 이해되시죠? 그뿐이다. 그래서 마지막 7페이지 넘어가시면 이 PPT 한번 넘겨볼까? 뭐가 있나요? 넘어가시면 자, 약은요 완치시키는 것은 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환자들에게 무언가 해줄 수 없는가 효과적인 거 찾고자 7페이지 맨 위에요. 했던 정신과 의사들에게는 이 클로르프 마진은 희소식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복용한 환자들이 생기는 부작용이 뭐였냐? 파킨슨병이었어요. 결국엔 그 약물을 사용했을 때 나오는 이 2차적인 질병은 바로 파킨슨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오랜간 장기 복용했을 때 나오는 증상이었거든요. 그게 10년, 20년 어느 사이 동안에는 의사들이 이 약을 엄청 처방하고 엄청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막 처방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된 거야, 의사들은. 그 10년, 20년 사이에. 나중에 수용소 밖으로 나갔던 태어난 환자들이 수년 후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부작용을 피해 약물 복용을 중단한 환자. 그러니까 부작용이 파킨슨이 있다고 하니까 나 이제 태어나자마자 안 먹을래 했더니 다시 재발해. 왜? 원인을 제거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재발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약을 끊는 순간. 그러니까 낙오되어서 결국 노숙자, 불황자, 범죄자가 돼서 사회 문제를 많이 일으키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정신약물은요. 왜 제약회사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약회사가 왜 정신약물을 좋아할까? 아니, 신체적 질병 약물도 있잖아요. 그런 약물의 연구 개발보다 정신병 약물에 더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돈 투자를. 그렇죠.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신체적 질병은요. 원인이 있어요. 낫는단 말이야.
약을 먹고 치료하면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이 제약회사가 돈을 벌려면 많이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잖아요. 복용을 해야 되잖아. 근데 신체적 질병은 어느 한 기간만 먹으면 낫는단 말이야. 또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어. 이 한 사람이 오래 먹지를 않아. 근데 정신약물은 원인을 낳는 게 아니라 행동 제어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약을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약을 딱 끊는 순간 다시 행동이 발현이 돼.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정신병 약물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정신병의 약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아니죠. 그냥 통증이죠. 왜냐면 두통의 원인이 있으니까. 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치료가 불가능했던 보였던 이런 것들이 약물을 통해서 발견했는데 리튬이나 이미프라민, 이미트라피틸린 여러 가지 약물이 발견되고 있어요. 다만 지금도 이 약물들이 원인을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 지금 정신병적인 약물도. 자, 다시 마지막 질문을 해볼게요. 공황장애 정신병 원인이 있는 거예요? 뇌의 문제예요? 자, 조현병. 네. 자, 정신병이라는 건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태어나면서 뇌가 잘못 발달된 아이들 혹은 외상, 그러니까 교통사고 이런 어떤 외상으로 인해서 외화 물리적인 어떤 작용을 통해서 뇌에 손상이 난 사람들은 기능에 문제가 돼서 정말 정신분열증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중독이나 무슨 공황장애, 무슨 ADHD 막 그런 건 다 뭐예요? 자신의 생각, 마음으로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황장애가 온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뭐가 대답드렸어요?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드렸어요? 그 사람이 지금 아주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본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회피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 허들을 잘 넘을 수 있게끔 옆에서 지지해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스스로 말씀으로 찾아서 그것을 통해 내가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옆에 사람을 지지해줘서 만나서 자꾸 그 생각을 안 하게 하려고 도울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중독과 똑같아요. 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본인이 극복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인 거예요. 그 여러 가지가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기도는 누가 할까요?